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이른 아침에 정적을 깨운 건 다름 아닌 한 마리 개의 절박한 짖음이었다. 햇살이 겨우 지평선을 넘기 시작한 시각. 한 집에서 터져 나온 그 소리는 마치 통곡 같았고 인근 주민들의 마음을 서서히 불안하게 만들었다. 소리의 주인공은 박준영 대위의 반려견, 이름도 상징적인 충성이었다.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박 대위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 혹은 가족 그 이상이었다. 문제는 박준영 대위가 단 일주일 전 특수임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이었다.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의 시신은 전날 밤 이미 가족의 집으로 운구되었고 오늘 오후 장례식이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충성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 격렬해졌고 어디선가 절박한 신호를 보내는 듯한 느낌이었다. 바로 옆집 주민 김미란 씨는 창을 열며 말했다. 어머, 성희가 왜 저렇게 울어요? 뭔가 이상한데. 그녀의 곁에는 남편 이상훈 씨가 있었다. 전직 경찰 출신인 그는 박준영 대위와 대학 동기였다. 짧은 침묵 끝에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영이는 충성을 진짜 가족처럼 아꼈어요. 이건 단순한 반응이 아닐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박 대위의 집으로 향했다. 현관 앞에 다다르자 충성의 짖음이 더욱 가까이서 그리고 더 깊은 울림으로 들려왔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은 없었다. 그때였다. 골목 끝에서 검은 옷을 입은 중년 여인이 다가왔다. 바로 박준영 대위의 어머니 최영자 여사였다. 아이고, 무슨 일이에요? 이상훈이 다가가 말했다. 어머님, 성희가 아침부터 계속 울고 있어요.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 여사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고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충성이 광속으로 달려나와 그들의 다리 주위를 맴돌았다. 개의 눈동자엔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다. 불안, 초조,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듯한 애절함. 어머님, 뭔가 이상합니다. 전 경찰감으로 이건 그냥 슬픔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고 관 앞에 도착한 순간 충성의 짖음이 갑자기 멈췄다. 누군가 조용히 속삭이는 듯한 정적. 그리고 이상훈이 말했다. 열어봐야 합니다. 관의 뚜껑이 천천히 열렸다. 그러나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이럴 수가. 최영자 여사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준영아, 내 아들이 어디 간 거냐? 이상훈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긴급 상황입니다. 박준영 대위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즉시 수사 요청합니다. 그때였다. 충성이 다시 짖기 시작했다. 이번엔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이상훈이 시선을 따라가자 검은색 밴 한 대가 도로를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저 차예요. 쫓아가야 합니다. 이상훈은 곧장 집을 빠져나갔고 김미라는 충성을 붙잡으며 외쳤다. 우리는 성이 맡을게요. 어서 가요. 이상훈은 차를 뒤쫓으며 경찰 본부에 무전을 보냈다. 여기는 전직 형사 이상훈. 지금 강남구 역삼동에서 의문의 밴을 추적 중입니다. 차량 번호는 서울라 1234. 긴급 지원 요청합니다. 한편 남겨진 집 안에서는 김미란과 최영자 여사가 충성을 다독이고 있었다. 그러나 걔는 계속해서 뒷마당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고 때마침 발소리와 함께 군복을 입은 두 인물이 현관문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특수조사과 김태훈 대위와 이지원 중위입니다.
김 대위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박준영 대위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미란이 나서서 설명을 했고 두 장교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다. 그러던 중 충성이 갑자기 뒷마당으로 달려갔다. 모두가 뒤따랐고 마당 한 구석 나무 밑에서 반짝이는 금속 물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USB였다. 이지원 중위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군용 특수 암호화 USB입니다. 박 대위가 숨겨둔 것 같군요. 최영자의 눈에 다시 희망이 비쳤다. 저걸 보면 준영이에 대해 뭔가 알 수 있나요? 김태훈 대위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건 고도의 기밀 정보일 수 있습니다. 본부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그때 숨을 헐떡이며 이상훈이 뒷마당으로 뛰어들었다. 놓쳤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은 확실히 봤어요. 서울나 1234입니다. 장교들이 이상훈을 향해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전 박준영의 친구, 그리고 전직 경찰입니다. 김태훈 대위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민간인이 개입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닙니다. 전 준영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엔 뭔가 말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왜 군이 이렇게 빨리 나타난 겁니까? 누가 시신을 훔쳐갔고 이 USB는 뭡니까? 두 장교는 짧은 눈빛을 교환했다. 이지원 중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박 대위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의 사망이 위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다. 김미란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준영 씨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충성이 다시 짙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희망의 소리처럼 들렸다. 이상훈이 금고속 문서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이 안엔 누군가의 배신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어디에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 건가요? 이상훈은 서류를 다시 접어 가슴 안쪽에 넣으며 단호히 말했다. 우선 이 정보는 절대 외부로 유출되어선 안 돼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전까진 말이죠. 그때 위층에서 천천히 삐걱이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긴장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최형자 여사가 속삭이듯 말했다. 누군가 집 안에 있어요. 이상훈은 서둘러 지하실 조명을 껐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지하실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잠시 후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쾅! 지하실 문이 열리며 강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순간적으로 눈이 부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곧 실루엣 하나가 들어섰다. 여기 계셨군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김태훈 대위였다. 그는 급히 내려오며 속삭였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시당하고 있어요. 누군가 정보 유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이 물었다. 설마 군 내부에서도 우리를 의심하고 있단 말입니까? 김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특히 준영 대위와 연관된 사람들은 모두 감시 대상입니다. 지금 이 집 주변에도 감시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최영자 여사는 깜짝 놀라며 입을 틀어막았다. 김 대위는 계속 설명했다. 그 USB와 금고 속 문서,
그게 아직까지 무사한 걸 보면 적도 완전한 정보를 확보하진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 문제일 겁니다. 이상훈이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도망치기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김대위는 가방에서 검은색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강민호 장군님이 직접 준비하신 비밀 연락망 정보입니다. 각자 역할을 맡아 비밀리에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는 봉투를 나누며 말했다. 이상훈 씨는 서울 북부 지역, 미란 씨는 병원 근무를 가장하고 의료 기록을 수집하세요. 최 여사님은 최대한 일상처럼 지내면서 충성의 상태를 계속 관찰해 주세요. 혹시 더 많은 단서가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김미란이 물었다. 그럼 준영이는 어디에 있나요? 김대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중국 접경지대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완전히 연락이 두절됐어요. 우리가 찾으려면 그와 연결된 옛 정보원 중 한 명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상훈이 다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그 정보원을 찾는 게 우리 다음 목표군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충성이 또다시 멍하니 문 쪽을 응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또 뭔가 감지한 것 같아요. 김미란이 말했다. 이상훈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됐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그들은 다시 조심스럽게 지하실을 빠져나왔고 이제 새로운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진실과 거짓, 그 사이에서 그들은 서로의 믿음만을 무기로 삼아야 했다. 며칠이 지났다. 이상훈과 김미란, 그리고 최형자 여사는 박준영 대위가 남긴 단서를 바탕으로 조용히 조사를 이어갔다. 그들은 군 내부의 누군가가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주목했고 조심스럽게 과거 준영과 접촉했던 인물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다. 어느 날 밤 이상훈은 지하실에서 다시 문서들을 정리하던 중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 사진에는 박준영과 함께 찍힌 군 장교가 있었고 그 옷의 견장은 분명히 중령급이었다. 이상훈은 곧바로 김태훈 대위에게 사진을 보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사람 혹시 아십니까? 김태훈은 잠시 침묵하다 답장했다. 정윤식 중령입니다. 정보부 소속이었지만 작년부터 행방불명됐습니다. 군 내부에선 타령설도 돌았지만 그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죠. 그 답변에 이상훈은 더욱 긴장했다. 그 순간 김미란이 급히 계단을 내려와 말했다. 누군가 우리 집 근처를 맴돌고 있어요. 충성이 계속 짖고 있어요. 이상훈은 곧바로 형광등을 껐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창밖을 살폈다.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담장을 넘어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이상훈은 조용히 말했다. 우릴 누군가 감시하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다음 날 이상훈은 강민호 장군과 비밀리에 접촉해 사진과 문서를 전달했다. 강 장군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윤씨 믿었던 사람인데 정보부 내에서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준영이는 이미 그를 알고 있었던 모양이군요. 강 장군은 즉시 특수감찰팀을 조직해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동시에 이상훈에게는 따로 연락이 왔다. 이상훈 씨, 박준영 대위가 곧 귀환할 예정입니다. 그의 위치가 적에게 노출된 정황이 발견되어 급히 구조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작전은 성공했고 현재는 군병원에서 회복 중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최형자 여사는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준영이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며칠 후 군병원의 한방.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박준영은 침대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엄마. 최영자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다가와 준영을 안았다.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얼굴에 번졌다. 내 새끼, 얼마나 힘들었니? 준영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죄송해요. 너무 늦게 와서. 그 뒤를 이어 김미란과 이상훈도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상훈은 준영의 어깨를 꽉 잡았다. 야, 멋대로 죽은 척하고 무사해서 다행이다. 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형 덕분이에요. 형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며칠 뒤 국방부는 비공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식적으로 박준영 대위의 죽음은 오보였으며 군사 기밀 보호를 위한 위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내부 정보 유출 혐의로 정윤식 중령은 체포되었고 수사를 통해 북한 스파이와 연계된 정황이 드러났다. 박준영 대위는 정식으로 명예회복과 함께 1계급 특진되었고 조용한 삶을 원했던 그는 전역을 신청했다. 그리고 몇 달 후 작은 바닷가 마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준영은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체력훈련 봉사를 시작했고 아이들과 함께 땀 흘리며 웃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이상훈은 서울의 경찰 특수수사대에 들어가 범죄 분석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었고 김미라는 아동심리상담소에서 일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고 있었다. 최영자 여사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되찾아가며 마을 어르신들과 텃밭을 가꾸고 때때로 준영의 도시락을 싸주곤 했다. 어느 날 저녁 해질 무렵 모두가 마당에 모여 고구마를 구워 먹고 있었다. 충성이는 아이들 틈에서 꼬리를 흔들며 즐겁게 뛰어다녔다. 형, 이제야 좀 편안하네. 준영이 고개를 들어 붉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이젠 우리가 지켜줄게.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이상훈이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하늘에는 노을이 마치 따뜻한 담요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은 죽음을 가장할 필요도 거짓으로 숨을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진실을 마주했고 끝내 서로를 지켜냈다. 그리고 그렇게 박준영과 그를 사랑한 사람들은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